오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서는 드릴 얘기가 많아 내용과 절차를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은 정치적으로 어떤 이해관계도 갖고 있지 않으며 법안이 만들어낼 객관적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여름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2021년 6월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에서 이번에 통과된 언론중재법 골격이 처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은 포털 사이트의 기사 노출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률이 전체 76%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네이버의 점유율은 약 80%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TV를 통해 시사정보를 접하는 경로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은 되었습니다만 포털을 통해 언론을 접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본 개정안이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의 여론 형성을 막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중지의원의 정원이 확대된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보도 청구권 관련해서 개정이 있었는데요. 청구 기간을 3월에서 6월로 늘리고 서면으로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을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정보도를 기존의 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그리고 같은 크기로 보도하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사의 열람차단 청구권이 신설된 부분입니다. 열람차단 청구권은 피해자가 인터넷 신문 사업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인데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 명예를 실추시키는 허위기사가 언론에 노출되었을 때 언론사에 기사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여도 실제 그 내용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언론사의 무책임했던 관행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이후의 경우처럼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기사의 열람 차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썸5의 경우처럼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명예 역시도 인격권이기 때문에 명예를 가지고 있는 주체라면 자신에 관한 얘기는 그것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을 따지지 않고 무엇이라도 열람 차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기존에도 포털 사이트들은 뉴스 게시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2015년 이후 네이버와 다음의 기사 배열은 각각 에어스, 루빅스라 불리는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에는 인터넷 뉴스 사업자가 당시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했고 자사의 알고리즘에 의해 기사가 노출되었을 뿐 특정 뉴스를 전면에 게시한 사실이 없다. 고하여 면책될 수 있었다며 이 조항이 신설되면 인터넷 뉴스 사업자는 피해자의 열람 차단 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람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인터넷 뉴스 사업자의 행위는 위법하고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입니다. 법원이 손해액의 5배까지를 손해배상액으로 할 수 있게 한 점, 언론사에게 고해의 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한다고 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손해액을 입증하는 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물건이 손상된 경우라면 그 물건의 값이나 수리비가 손해액이 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나를 명예훼손했을 때 나한테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같이 대중의 호감을 자신의 이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직업의 경우에는 손해액을 크게 인정해주기도 합니다만 대개 일반인의 명예의 경우 아무리 심각하게 실추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고작 해야 몇백만원 수준의 손해만을 인정해 줄 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원이 손해액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피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소중한 내 명예가 실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고작 해야 수백만원의 손해배상만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 의해야 한 부분은 단순히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심리한 뒤 그 손해액의 5배를 한 값을 손해배상금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도록 한 점에 있습니다. 피해 정도를 심리하다 보면 당연히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피해의 정도 역시 크다고 인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법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하게끔 하는 조항이 앞서 말씀드렸던 열람차단 청구권을 통해 인터넷 뉴스 사업자가 면책될 여지를 줄여놓았다는 점과 결합하여 만들어낼 효과인데요. 참고로 네이버의 1년 매출액은 2020년 기준으로 5조 3천억입니다. 언론사에서 특정 권력층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작성하였고 네이버에 기사가 올라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 측에서 네이버에 기사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네이버가 이를 거절했다고 치면 열람 차단을 해야 할 주체는 개별 언론사가 아니라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뉴스 사업자가 되게 되므로 열람 차단을 하지 않은 인터넷 뉴스 사업자가 면책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들이 면책되기 위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이 기사가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점을 다투어야 할 것인데요. 기사를 작성한 기자도 아닌 네이버 측에서 이 기사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 또는 소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뿐만 아니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것이 매출의 1000분의 1이었거든요. 네이버 매출의 5조 3천억 원의 1000분의 1이면 50억인데 이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손해배상이 250억 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판사는 똑같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어떤 때에는 100만 원을 어떤 때에는 250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법의 한계상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법관에 맡길 수밖에 없고 저 역시 법원을 신뢰합니다만 법관에게도 법에 의해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제한해 줄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와는 별개로 그 언론사의 매출액과 판사의 재량에 따라 수백억씩 달라질 수 있는 손해배상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이렇게 될 경우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뉴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국내 시사 정치를 다루는 뉴스를 계속 공급할 유인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연예, 스포츠, 해외 가십과 같이 명예훼손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슈나 기사 위주로 메인에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특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이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원고는 피고의 고의과실을 증명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위보도인데 어떠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재판 과정 중 언론사에서 일부 자료를 소명하면 그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반박을 하는 방식으로 언론사의 기사가 허위라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개정안에서도 특정한 경우를 열거하면서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입증 책임의 전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고 쪽에서 그 전에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 추적 보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법조항 자체가 모호하고 여당 의원이나 장관, 검토위원들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있어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판사에 따라서도 판단을 달리할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좋은 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사실은 이 법이 일반 국민들에게 포털뉴스가 끼치는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입법 절차와 관련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